2005년 8월 12일 아침 9시 서울 서초경찰서로 한 여성의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기 서초 오피스텔인데 얼른 와주세요. 이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는 심상치 않았어요. 고통에 차 있는 신음소리. 거의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죠. 제발, 빨리요. 상황을 직감한 경찰은 빠르게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강남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경찰차. 일일이 신고를 받은 지 불과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잠시만요. 오늘의 흔적의 조각을 맞추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또 다른 흔적의 조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서초동의 한 고급 오피스텔이었어요. 경찰들이 급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신고가 들어온 층수의 버튼을 누르고 층수가 올라갈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문이 열리고 복도를 뛰어갑니다. 해당 호수 앞에 도착했어요.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경찰입니다. 안으로 들어간 경찰들이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거기엔 신고자로 추정되는 여성을 포함해 총 2명의 여성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한 명은 침대 위에, 한 명은 침대 옆 바닥에. 119 불러, 빨리. 피해자들의 신원은 해당 오피스텔 거주자인 29살 여성 김서연 씨, 그리고 그녀의 친구이자 신고자인 황미영 씨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김서연 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요. 황미영 씨는 중상을 입은 채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습니다. 의식 있어요? 저 좀 봐요. 하지만 황미영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신고 전화를 걸고 난 후 기력이 다해 의식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이게 너무 위급한 상황이라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경찰이 즉각 파악하기도 힘들었습니다. 황미영 씨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현장에는 감식팀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현장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일단 사망한 김서연 씨의 시신에는 노끈과 같은 얇은 줄에 의해 목이 졸린 흔적이 보였습니다. 목 부분의 질식사 흔적이 명확했어요. 반면 황미영 씨는 칼에 찔린 상처가 있었습니다. 등 부분에 여러 차례 찔린 흔적이 있었죠. 집안을 둘러보던 경찰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2명의 여성이 중상과 사망에 이르렀는데 그럼에도 집안이 이상하리만큼 깨끗한 겁니다. 마치 범인이 청소를 하고 간 것처럼요. 머리카락 한 올도 보이지 않았고요. 또 범행에 사용되었을 노끈이나 여러 도구들이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심지어 침대 시트 일부분도 아예 오려진 상태였습니다. 이거 봐. 시트가 잘려나갔어. 청소를 했다는 건가? 상당히 치밀한 범인이야. 즉, 범인은 자신의 흔적이 남아있는 모든 걸 현장에서 깨끗하게 지우고 떠난 거죠. 하지만 완벽한 범죄는 없습니다. 여전히 단서는 있었어요. 바로 숨진 김서연 씨의 몸에서 남성의 체액이 발견된 겁니다. 범인이 아무리 청소를 했어도 피해자의 몸속까지는 지울 수 없었던 거죠. DNA 감식 의뢰 들어갑니다. 경찰은 즉시 유전자 감식을 의뢰했고 그와 동시에 해당 오피스텔을 돌면서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진행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강남 서초동에 있던 해당 오피스텔은 보안이 매우 잘 되어 있는 편이었습니다. 24시간 경비원이 상주하고 CCTV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범행 시각인 새벽 시간대에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수상한 사람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CCTV 확인했는데 외부인 출입은 없었습니다. 그럼 내부인이란 얘긴가? 무엇보다 김서연 씨의 집에 누군가 강제로 침입했다는 흔적도 없었고요. 사라진 물건이나 금품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범인이 김서연 씨와 어느 정도 면식 관계에 있는 인물이거나 최소한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일 거라고 판단했죠. 특히 담당 형사의 눈에 띈 건 너무도 멀쩡한 도어락이었습니다. 이 도어락, 강제로 열린 흔적이 전혀 없어. 그럼 피해자가 문을 열어줬거나 아니면 잠기지 않은 문을 그냥 열고 들어왔거나 범인이 이 오피스텔의 잠금 장치에 굉장히 익숙한 인물로 추정되었어요.
같은 오피스텔에 사는 입주민들은 아닐까 하고 생각해서 용의선상에 올리고 탐문을 했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에는 약 1000여 명의 입주자가 살고 있었죠. 1000명. 적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오피스텔 특성상 사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잘 모를 때가 있죠. 아무래도 젊은 층이 많고 또 이사도 자주 하니까 가깝게 이웃사촌처럼 지내진 않으니까요. 경찰이 몰려들고 폴리스라인이 쳐지면서 사실 주민들은 그제서야 어머, 저 집에서 살인사건 났대라고 알게 되고 그게 건물 전체에 퍼져나갔어요. 근데 이 주민들이 수사에 그닥 협조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범인으로 의심하는데 굉장히 불쾌감을 드러냈어요. 저희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저 그 집 사람 얼굴도 몰라요. 왜 저를 조사하는 거죠? 경찰이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일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탐문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이 와중에도 경찰이 주목한 사람은 있었습니다. 바로 사건 현장 옆집에 살고 있던 28살의 남성, 정민수 씨였죠. 띵동. 저 경찰인데요. 그 옆집에서 살인사건 났다는 거 들으셨죠? 좀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형사들이 찾아갔어요. 근데 보통 경찰이 와서 이런 말을 하면 99%는 어머, 어떡해요 하면서 두려워하잖아요. 다른 주민들은 다 그랬어요. 근데 정민수 씨의 반응은 좀 달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지금 좀 나가봐야 해서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28살 청년. 당시 직업이 없긴 했지만 뭐 취업 준비 중일 수 있으니까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전과도 전혀 없었고요. 근데 옆집에서 살인이 있었는데도 놀라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경찰이 주시를 하니까 매일같이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밤늦게 귀가를 하더라고요. 저 사람 너무 태연한 거 아니야? 옆집에서 사람 죽었는데 말이야. 이건 결코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런 동네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 다들 좀 조심하는 분위기거든요. 문단속 철저히 하고 밤에 혼자 다니는 것도 꺼리고. 근데 이 사람은 사실 어디까지나 경찰의 직감일 뿐 범인으로 몰 만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니었죠. 한편 우리가 잊고 있던 한 인물. 오랜만에 서울에 와서 친구 집에서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요? 황미영 씨는 병상에서 형사들에게 당시 범인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키는요? 170cm 정도. 큰 편은 아니었어요. 체격도 보통이었고. 얼굴 특징은 기억나시나요? 얼굴은 둥근 형이었고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빨간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경찰이 순간 움찔했습니다. 황미영 씨가 묘사한 특징이 경찰이 의심하던 옆집 남자 정민수 씨와 어느 정도 유사했기 때문이에요. 이거 정민수 씨랑 비슷한데 DNA 대조해봐야겠어. 자,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명확했습니다. 옆집 남자 정민수 씨와 피해자 김서연 씨의 몸에서 나온 체액의 DNA를 대조해보는 거죠. 그렇다면 먼저 정민수 씨의 DNA가 필요했습니다. 경찰은 다시 띵동하고 옆집을 찾아갑니다. 정민수 씨 계십니까? 네. 문이 열렸어요. 저희가 수사를 진행 중인데요.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DNA 채취를 해야 하는데 정민수 씨는 의외로 수사에 매우 협조적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런 거부감 없이 DNA 채취에 응했어요. 이 사람이 범인이 맞나? 너무 태연한데. 경사들도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죠. 며칠 후 DNA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치합니다. 뭐라고? 정민수 씨의 DNA와 피해자 몸에서 나온 체액의 DNA가 일치합니다.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2005년 8월 17일, 사건 발생 5일 만에 정민수 씨가 체포되었습니다. 정민수 씨, 당신을 특수강간 미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정민수 씨는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어요.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DNA가 일치하는데 뭘 부인합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하지만 DNA라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죠. 그리고 또 한 번 결정적인 증언을 해줄 황미영 씨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이 사람을 봐주시겠어요? 경찰은 황미영 씨에게 정민수 씨를 보여줬어요. 황미영 씨는 힘겹게 그의 얼굴을 확인했고, 네, 저 사람 맞아요. 그날 밤 제가 본 사람이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국 정민수 씨는 체포 5일 만에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게 됩니다. 제가 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사건의 전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에서 누구보다 결정적인 증인이 될 수 있고 또 현장에서 중상을 입었던 친구 황미영 씨입니다. 그녀는 경찰의 신고를 받은 이후 실신했다가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는 중에 극적으로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환자분, 정신 드세요? 여기가 어디죠? 다행이었어요. 덕분에 형사들에게 범행 당시의 상황과 또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옆집 남자 정민수 씨는 당시 다니던 광고 회사를 그만둔 상태였어요. 사표를 내고 무직이었습니다. 이후에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오피스텔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사실 그 사표를 냈던 광고 회사가 벌써 6번째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광고 회사는 6개월을 채 넘기지 못하고 때려쳤습니다. 이번엔 정말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정민수 씨의 신문 기록에 따르면 당시 그는 극심한 무기력감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당시 그는 일로 꽤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몇 달이 지난 지금도 그 감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무직이 되면서 자존감도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매일 집에만 있으니 더 답답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자문이 반복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불면증이었대요. 밤마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바라보며 시간이 흘러가는 걸 기다리다가 새벽 3시, 4시가 되면 결국 일어나곤 했죠.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정민수 씨는 불면증을 이기기 위해 담배를 피웠습니다. 종종 잠이 안 오니까 새벽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는 일이 잦아졌다고. 복도로 나가 한두 개 피 담배를 하다 보면 마음이 조금은 진정되는 느낌이 들었나 봅니다. 담배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밤이 되면 그것이 그의 유일한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야심한 밤이었습니다. 정민수 씨가 담배 생각에 또 집을 나서게 됩니다. 복도로 나와서 현관문을 딱 닫는데 습관처럼 문 앞에서 잠시 머물게 돼요. 이게 좀 특이한데 이유가 있었죠. 왜냐하면 평소 그가 살던 그 오피스텔 현관문이 끝까지 꽉 닫히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띠리리 하고 도어락이 제대로 잠길 때까지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던 겁니다. 띠리리 소리가 날 때까지 이렇게 문 앞에 잠깐 서 있는데 그 순간 낯선 소리가 들렸어요. 남녀의 신음소리였습니다. 바로 옆집 그 피해자 김서연 씨의 집에서 흘러나오고 있던 거였어요. 정민수 씨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뭐지? 그는 그동안 봤던 김서연 씨를 기억해냈어요. 인사를 하거나 친분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좀 예쁘장해서 볼 때마다 눈길이 가곤 했죠. 그날 밤 옆집에서 들려온 그 남녀의 신음소리는 그동안 스트레스 받고 있던 정민수 씨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무언가 감춰진 욕망이 깨어나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조용히 그가 그 집 현관문 앞에 가서 귀를 대고 그 소리에 집중하게 됩니다. 복도에서 몇십 초간 그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그 여성 김서연 씨는 12월에 결혼이 예정된 예비 신부였어요. 김서연 씨의 남자친구, 그러니까 예비 신랑이 매일 저녁 여친 오피스텔에 방문을 했죠. 그 둘이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고 남친은 다음날 새벽 4시 정도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출근하는 걸 반복하고 있었고요. 근데 정민수 씨는 이 패턴을 읽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걸 알게 될 만큼 그날 이후로 그 피해자를 계속 주시하고 또 그 집 앞에서 서성거린 거예요. 아, 너무 소름 돋죠? 경찰이 나중에 현장을 조사했을 때 피해자 집의 복도, 창문에 담배꽁초가 수북히 쌓여 있었다고 해요. 이걸로 봤을 때 정민수 씨가 매일같이 담배를 핀다는 이유로 나와서 김서연 씨 집 앞에서 동향을 살핀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매일 이 시간에 남자친구가 나가고 그럼 혼자가 되는 시간이 새벽 4시 30분이면 안전하겠네. 그렇게 이 옆집 남자가 알아낸 건 새벽 4시가 되면 남자친구가 집으로 돌아가고 김서연 씨 여성이 혼자 집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계획이었을 수도 아니면 그냥 충동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는 그날을 준비했다는 거죠. 황미영 씨는 원래 부산 사람이었습니다. 부산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방문을 했고 이때 학교 때 친구였던 김서연 씨의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기로 한 거죠. 서연아, 오랜만이다. 미영아, 진짜 오랜만이네. 오랜만에 만난 두 친구는 늦은 밤까지 밀린 수다를 떨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창 시절 추억도 나누고 요즘 어떻게 사는지도 이야기하고 김서연 씨는 12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야, 너 12월에 결혼한다며? 축하해. 고마워. 너도 꼭 와야 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피곤하다. 자자 하면서 같은 침대에 잠이 들었죠. 두 사람은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그런데 야심한 새벽, 황미영 씨는 어딘가 낯선 인기척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뭐지?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죠.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웬 건장한 남성이 방 안을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황미영 씨가 너무 놀라서 숨을 죽였습니다. 누구지? 서연이 남자친구? 아니야. 분위기가 이상한데. 근데 그 괴한과 눈이 마주치고 말았죠. 누구세요? 황미영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남성이 손에 들고 있던 무언가를 치켜들었어요. 주방용 식칼이었습니다. 이야. 그는 황미영 씨의 등을 몇 차례 찔렀고 그녀는 곧 정신을 잃게 되죠. 그리고 약 3시간가량이 흐른 후 황미영 씨가 간신히 정신을 차렸는데 그녀의 옆에는 친구 김서연 씨가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대답이 없었어요. 너무 두려웠던 황미영 씨가 온 힘을 다해서 경찰에 신고를 걸었고 이후에 의식을 잃은 거예요. 사건 당일 새벽 4시 30. 그날도 정민수 씨는 담배를 피기 위해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김서연 씨의 집 앞으로 향했죠. 근데 이날 무슨 생각이었는지 갑자기 김서연 씨 집 현관문에 손잡이를 돌려봤어요. 이거 열리나? 아마도 그녀가 혼자 있을 걸 예상하고 작정하고 들어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이 스르르륵 너무도 쉽게 열리는 거예요. 안 잠겼네. 너무 안타깝게도 이 김서연 씨의 집 역시 옆집처럼 현관문이 끝까지 탁 잠기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날 밤 하필 도어락이 또 잠기지 않았던 거죠. 오피스텔의 오래된 잠금 장치. 그것이 비극을 부르게 됩니다. 옆집 남자 정민수 씨는 조심히 김서연 씨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숨소리도 조심스럽게. 평소 이웃에게 품고 있던 그 더러운 욕망을 실현할 생각이었죠. 하지만 들어가 보니까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어요. 집주인 김서연 씨 옆에 처음 보는 그 친구 황미영 씨가 함께 잠들어 있는 거예요. 뭐지? 누가 또? 정민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들어온 지 몇 초. 물러날 순 없었죠. 설상가상, 인기척에 황미영 씨가 눈을 떴습니다.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당황한 정민수 씨는 순간의 판단을 했습니다. 그는 주방으로 향했고 칼을 집어 들었습니다. 이야! 황미영 씨가 비명을 질렀을 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정민수 씨는 황미영 씨를 무자비하게 공격했고 황미영 씨가 의식을 잃었죠. 죽었나? 그는 그녀가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침대 밑으로 밀쳐냅니다. 침대 밑으로 이렇게 밀쳐내니까 소리가 나잖아요. 그 과정에서 침대 위에 있던 김서연 씨도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뭐지? 으아. 순간 공포가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낯선 남자가 자신의 침실에.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이후 정민수 씨는 그녀를 3차례에 걸쳐 무자비하게 성폭행했습니다. 3차례나 범인은 사정을 했어요. 그리고 한 번의 사정이 끝날 때마다 김서연 씨를 욕실로 데려가서 깨끗이 씻으라고 강요했습니다. 특히나 체내에 정액이 남아있지 않도록 꼼꼼히 씻으라고 명령했죠. 이런 짓을 당하면서도 그녀가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그 고통이 얼마나 깊었을까? 피해자는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저 12월에 결혼해요. 제발 살려만 주세요. 결혼을 앞둔 행복한 날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예비 신랑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하지만 범인은 그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사실 정민수 씨도 칼에 찔려 죽었다고 생각했잖아요. 이 모든 범행이 발각되지 않으려면 김서연 씨마저 죽여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성폭행이 끝난 후 그는 김서연 씨의 손발을 테이프로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노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합니다. 완전 범죄를 기대했던 거예요. 전과도 없는 28살 청년이 무모한 충동에 저지른 끔찍한 범죄입니다. 이후 그는 태연하게 현장을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피해자 손발을 묶고 있던 테이프를 떼어내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음모를 다 주웠죠. 그리고 또 자기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 침대 시트까지 가위로 딱 그 부분을 오려낸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황미영 씨를 공격했던 칼은 가방에 담아서 한강에 버렸습니다. 이 정도면 완전 범죄를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놓쳤어요. 과학 수사를 너무 만만하게 본 거죠. 아무리 꼼꼼하게 씻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체내에는 그의 체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DNA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렇게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증거인멸도 소용이 없었어요. 정민수 씨는 특수강간 미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에서 그는 뭐라고 했을까요?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젊은 남자니까 충동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혈기왕성한 젊은 시절이니까 그 정도 실수는 할 수 있지 않나요? 그의 변론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냉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초범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치밀합니다. 재판부는 선고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 사람을 흉기로 찔러 사망한 것으로 착각한 후에도 다른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이다. 죄질과 결과가 중하고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결국 정민수 씨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그는 현재까지도 복역 중에 있습니다. 그저 오피스텔 자기 집을 오고 가면서 복도에서 얼굴만 마주치던 그 옆집 남자. 그가 살인과 성폭행을 저질렀어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가 죽었고 하필 그날 있던 친구까지 평생 씻을 수 없는 모욕과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서울 한복판에서
예, 심지어 보안이 좋다고 하는 강남 오피스텔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게 믿기 힘들어요. 오늘 사건을 진행하면서 정말 범죄는 어디에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낍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매일을 불안해하면서 살 순 없죠. 하지만 최소한 특히나 혼자 사는 여자분들이라면 촉각을 곤두세우고 문단속을 철저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만이 나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 있다는 거요.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김서연 씨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끔찍한 범죄의 트라우마를 겪게 된 생존자 황미영 씨. 지금쯤 그 아픔을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되찾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 이어질 흔적의 조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흔적의 조각이었습니다.